자, 목차 보시면 뭔가 좀 바뀌었어요. 독서 6세트, 문학 6세트 들어있는데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들을 빠짐없이 앞부터 순차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6개 볼 거고 문학 6개 볼 건데 문제는 뭐냐? 저번주에 미리 예고 드렸지만 이걸 다 12세트를 저랑 같이 오늘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독서에서는 6지문 중에 3개를, 문학은 역시 6세트 중에 3세트 정도 선별해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뭘로 기준에 설명할 건가요? 하면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해결할 만한 좀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이나 작품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게끔 제가 해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이 내용 자체가 까다로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저랑 같이 따로 하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3지문씩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열심히 수업 시간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 어차피 그냥 하는 거구나. 수업 시간에 한 거가 아닌 거면 집에서 과제로 또 다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나 더. 수능 내가 뭔 얘기인지 까먹었네. 우리 유들이 피곤하네요. 수능 특강 사셨나? 안 샀으면 사세요. 수능 특강 독서하고 문학 사세요. 자, 거기에 있는 문제도 같이 과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수능 특강 문제는 안 실어놨어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없고 지문하고 작품만 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내가 만든 겁니다. 수제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지문을 공부하고 익힌 다음에 이제 어차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니까 따라서 순서대로 풀면 돼요. 거기에 있는 수능 특강에 수록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 과제예요. 이해됐을까요? 기존에 했었던 5일치 과제와 그리고 어휘 테스트는 여전히 똑같이 유지됩니다. 계속 유효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특도 푸는 것도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양이 적지는 않아요. 일주일치고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좀 더 는 거예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보죠. 페이지 4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첫 지문은 안 할 겁니다. 왜요? 이게 쉬워요. 쉬운데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님들이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문은 여기 써 있어요. 이 지문을 안 한 이유는 독서론이라서 안 합니다. 그게 뭔데요? 모의고사 보시면 1, 2, 3번 나오는 그 문제라서 따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과제하실 때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텝이 4단계가 있을 거예요. 자, 5쪽 봐봐요, 5쪽. 스텝 1이 뭐냐? 구조 시각화입니다. 잘 들어봐. 이거 나름 OT야, 지금. 새 프로그램 시작해서. 저랑 같이 초심,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 지문 구성 원리, 전개 방식, 출제 원리, 영역별 특성 이런 거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례, 반비례 관계, 부정서술화가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해결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익혔다는 거죠. 즉 구조와 유형을 눈으로 익혔는데 그냥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걸 안 볼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이 글의 구조는 어떻고 출제 원리는 어떻고 아니면 그런 게 없습니다. 지문 하나 덩그러 있고 기출 아니에요. 그냥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글일 뿐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지는 않을 거야. 다만 그러기에는 조금 여태까지 공부한 걸 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죠. 그래도 감을 잊지 말라고 각 글의 구조 전개 방식을 표로 정리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대조 대립, 아니면 뭐 서술 규제에 따른 비교, 아니면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써 있을 거예요. 다만 그냥 써놓고 보니 제가 봐도 졸리더라고요. 표 보면서 그냥 자기 좋더라고. 그래서 빈칸 좀 뚫어놨습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겸 빈칸 그냥 채워넣게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구조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스텝 답과에서는 다 있어요. 답지에 다 있어. 그가 내려오시면 스텝 2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는가? 연계되기 때문이래요. 그거 하나예요. 딴 거 없습니다. 이거 뭐 엄청나게 좋은 글도 아니고 솔직히 작년에 수능 특강 욕 많이 먹었거든. 여러분들은 풀 일이 없었지만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이 풀었던 수능 특강 욕을 많이 먹었다고. 왜? 글이 너무 불친절하고 어려웠어. 그래서 이게 고등학생 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글이 불합리했었는데 자, 올해 더 불합리합니다. 올해 더 욕을 처먹고 있어요.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 글이 뭐 틀린 건 아니야. 뭐 구조가 잘못됐거나 틀린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친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막 지식을 우리한테 전달하는데 솔직히 이것만 읽어서는 딱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근데 돌아와서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해요 하면 얄짤 없습니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독서는 이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지식들이 연관된 다른 지식으로 확장돼서 그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밀접하든 간접적이든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글이. 뭐 50%다 70%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다 연계되어 있어요. 지식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글 읽기 훈련 열심히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독서법이 있잖아요. 그냥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제일 베스트잖아. 그러면 그때는 관계고 비례고 다 필요 없단 말이야. 당연한 얘기,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답이 그냥 보여요. 그 단계를 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 이 스텝 2는 뭐냐? 그래서 이 글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거. 나중에 이 글이 뭔 얘기를 했었지라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문장 3개를 추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를 3개 추려놨다 보시면 돼요. 이 지문에서 얻어갈 지식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다만 역시 써놓고 보니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빈칸 채우기는 좀 그렇고 양자택일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 양자택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알맞은 이 글의 주제 3가지 챙겨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거의 끝났어요. 이게 OT 이렇게 빨리 끝내기 쉽지 않은데 오늘 할 게 많아서 그렇죠. 6쪽 볼게요. 자, 여기는 스텝 3가 있는데 아까 그 지문에 함정 무력화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 4가지 선지를 구성해 놨어요. 근데 어떤 선지인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텝 3의 첫 번째는 무조건 뭐냐면 인과 역전이에요. 앞에 한번 볼까요? 인과 역전이라고 틀린 문장이 있습니다. 무조건 틀린 문장이야. 완전 잘못된 문장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어디가 틀린 부분인지를 체크하면 돼요. 뭐 단순히 한 단어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보통 구조가 틀려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미리 말하긴 뭐하지만 원인, 결과, 즉 인과가 바뀌어 있거나 무언가 원인이 다른 걸로 대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체크해 놓은 다음에 교정이라고 이제 비어있는 파트가 있죠. 그걸 어떻게 바꿔야 알맞은 말인지 이제 앞에 지문 가서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이거 이상하게 하지 마. 뭐 갑자기 막 뭐 다 미주쳐놓고서 새로운 문장으로 개조 막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는지 체크하고 그 부분에 알맞은 걸로 바꾸기 위해 어휘를 대체하거나 문장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인과 역전은 보통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서 전환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오늘 이건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오시면 주체객체 혼동입니다. 네, A는 뭐다, B는 뭐다 해놨는데 이 A와 B의 주체객체를 바꿔놓는 선지들 우리가 평가원 문제에서 기출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역시 본문의 글을 이용해서 틀린 문장을 써놨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체크하시고 본문을 봐서 알맞은 말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조건부 누락.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 특정한 조건이나 과정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누락, 빠져있거나 조건이 빠져있거나 엉뚱한 조건이 들어있으면 역시 그거는 알맞은 문장이라 보기 힘들겠죠. 자, 조건부 누락이 적용된 틀린 문장이 역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지겹죠? 비례반비례. 그 부분이 뭔가 뒤틀려 있는 문장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거의 끝났다. 그 다음에 너무 빠르죠? 질문 있으면 꼭 다시 해. 내가 지금 나도 너무 빨리 말하고 있긴 해.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양해 바랍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스텝 4가 있습니다. 이게 연계 실전화인데요. 뭐냐? 이 독서 지문의 내용은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 지문의 지식과 관련해서 확장해서 연관돼서 살을 붙여서 우리 실제 수능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지식 내용과 관련 있는 혹은 확장될 수 있는 지식은 무언가라고 여기다가 지식 더하기라고 원래 써놨었어요. 역시 다시 보니 졸음이 마구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식을 보기로 만들어서 수능형 문제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수능 문제처럼 해놨으니까 아주 재밌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연계되는 지식들을 보기로 처리해서 보기를 통해서 지식도 확장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보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거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답과 해설은 상세히 써놨습니다. 답과 해설에. 다만 내가 수제로 써서 말투가 조금 불순하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쓰다 보니까 나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저랑 뭘 할까요? 일단 세 지문을 목표해서 왔습니다. 독서 지문에서는 논리학이나 해보죠. 8쪽입니다. 수특 두 번째 지문부터 할게요. 첫 지문은 못하겠어요. 독서론이에요. 님들이 재밌게 읽으세요. 뭐 읽고 다시 읽고 아니 님들이 하세요. 그런 건. 자, 8쪽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문을 읽게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지문을 읽으신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것도 있는데 요것 오늘 지문들은 다 읽으신 다음에 설명드려야 돼요. 자, 문제는 이거죠. 문제 풀 필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럼 문제가 뭐냐? 읽는 시간이 다 달라요. 제가 넉넉히 드릴게요. 3분 30초 없대요. 이거 읽는데. 전 시간이 남는데요. 뭐 하고 있으면 돼? 왜? 야, 문제 푸는데 6분씩 줬는데 지금 지문 읽는데 3분이면 이거 뭐 천사죠. 대신 지문을 읽고 시간이 남잖아. 솔직히 대부분 오른쪽 빈칸 채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 됐을까요? 제가 3분 30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지요. 근데 시간이 넉넉하니까 느긋하게 읽으세요. 왜냐면 이 글의 구조니 파악하니 그런 게 아니야. 실전이 아니야.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알아먹는 게 목표야. 자, 읽으세요. 저는 그냥 3분 31초 드렸어요.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픽 튕겨갖고. 자, 여러분들 다 뭐 좋고 뭐 구조도 좋고 수능도 좋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후설이 이 새끼 뭐예요? 하면 알아가면 돼요. 얼마나 다행이야. 이 에드문드 후선 아저씨는요 그냥 단골이에요. 지겨워 죽겠어. 맨날 나와. 1학년 교육청에도 나온 적 있고요. 뭐 어찌됐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글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면 혹시 맨날 내가 강조했던 거 맨 처음에 글 좀 잘 읽었나 그거 한 번만 다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논리학은 뭐 하는 예래요? 이거 까먹었으면 곤란해. 이 글이 여러분들한테 처음 혼동을 일으킨 게 뭐냐? 참이든 거짓이든 타당하다. 응? 거짓이어도 타당하다 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려우면 이 논리학, 형식 논리학 처음에 허들을 못 넘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논리학이 뭐 하려는 건지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야, 다음 주는 내가 웬만하면 빔으로 할게. 내가 이거까지 만들 시간 없어서 미안해. 다음 주는 내가 할게. 여기다 막 영상 틀어줄게. 논리학은 막 이러고 있을게. 아니, 만들 때 꽤 까다롭더라고.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여기 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 아하. 이게 논리학의 목적이에요. 논리학은 그냥 이치에 맞는 거 찾는 거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 특히 논리학 영역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풀면 무언가 함정에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질문은 논리학이 뭔지 딱 정해줬습니다.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달라요.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해주는 용도랍니다. 그러기 위한 학문이래요. 그 중에 형식 논리학이 있대.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중 형식 논리학은 논증과 추론에 자,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구조 분석, 논리적 타당한지. 제가 하려는 건 그거네요. 구조를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분석한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보겠답니다. 종합해보자. 형식 논리학은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타당한지를 따져서 타당하다면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라고 보겠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형식 논리학의 정의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었어요. 명확했어요. 구조 분석, 타당성 여부, 타당하다면 올바른 생각과 판단.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두 개는 뭐냐?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명제 단위로 구조를 분석할 건가? 아니면 명제 안에 담긴 서술어를 기준하여 내용까지 구조로 분석해 볼 건가? 그 둘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이 둘의 차이는 이렇게 짧은 문장은 처리 없을 만큼 꽤 복잡한 사실 논리 구조입니다. 각각 따져보기에는. 다만 여기에 야구 선수 예시 하나 있으니까 요거 정도 이해했으면 우리가 넘어가자고요. 여기까지 시간을 쓰기에는 너무 좀 지엽적인 정보네요. 왜냐면 오늘의 메인 메뉴 아저씨는 사실 후설이거든요. 자, 다음 문단으로 가보니까 미안. 그러면 이 형식 논리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구조적 일관성이란 말 눈치채셨나요? 이 문단 첫 줄입니다.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여기요. 구조적 일관성, 즉 무모순성에 초점을 둔다.
별거 아니지 뭐. 모순이 없는 성질의 타당성 여부에 근거를 둔대요. 이거는 뭐냐? 구조적 일관성이래요. 왜 갑자기 구조란 말이 나와요? 뭐긴 뭐야. 구조 분석하는 게 형식 논리학의 특징이니까요. 자, 이 글을 이해하는데 접근하는 방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갖춰졌어요. 솔직히 뭘로 접근이 되는 줄 알아요? 형식이란 말은 내가 수업할 때 오지게 많이 했던 말인데, 형식과 내용. 이걸 우리 인간의 표현, 아마 예술 지문할 때 많이 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뭐 선, 색, 음율, 뭐 음악에서는 음율, 뭐 선율 이런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가 형식을 하고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 내용 그런 것들은 내용과 구별되는 형식과 구별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적 사고는 제가 꽤 많이 훈련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논리학은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을 구성하는 형식, 즉 논리적 구조, 문장의 구조 이런 걸 따지는 논리학이다 라는 말이 사실 형식 논리학이라는 저 용어 자체에 담겨 있었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도 있었긴 했습니다. 자, 다만 그거는 조금 쩌리 같은 얘기고 너무 내 수업에 기준한 얘기고 모순 없는 거가 타당하다, 구조적 일관적이다. 왜냐하면 구조 분석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핵심 단어로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모순이 뭔지 이 문장이 좀 불친절해요. 아까 시작할 때 말했죠. 근데 이건 그나마 괜찮은 거야. 이 문단에 두 번째 줄 볼게요. 무모순성이란 얼마나 설명이 친절한지 봐봐요. 어떤 이론이나 논리체계 안에서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상태. 솔직히 잘 와닿아요, 이게? 그렇게 친절한 문장은 아니에요. 상반된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상태. 아휴, 이게 뭐야. 다행히 양심이 있는지 그 다음 줄에 설명은 해주죠. A와 not A를 A가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것. 이게 모순이 없는 거래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잘 생각해봐. 자, 이제 끝나서 종합해보자. 형식 논리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타당한 걸 올바르다고 생각하대요. 그러면 타당한 건 무엇이냐? 모순이 없는 거래요. 모순이 없는 거,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순, 서로 상반되는 걸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거. 잠시만요. 저번 주에 뭐 하나 봤던 것 같은데 진리란 무엇인가? 참이란 무엇인가? 정합적인 거. 정합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 기억나지? 누가 봐도 안 나는 끄덕임이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야, 이걸 내가 까먹을 리가 없지. 했지? 그치? 아니, 저번 주에 뭐 이상한 거 했거든. 뭐 이상한 거야, 기출인데. 이거, 모순 없음이 너무 범위가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형식 논리학의 그 정합설, 모순 없음 걔예요, 얘예요. 걔야. 그래서, 모순만 없으면 이 형식 논리학은 타당하다고 보는 거야. 저번 주랑 똑같아요. 우리 동네가 정전되었다. 우리 동네 옆에 솔숲이 있다. 자, 어떤가요? 아주 타당하고 알맞은 말일세. 이렇게 말한다고 이 아저씨들은. 왜? 모순이 없이 둘 다 성립할 수 있거든.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번 주 그 아저씨 또 나왔던 거야. 수특 두 번째 지문에 있었네요. 그리고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거의 단점은 저번 주에 또 미리 배웠었죠. 무모순성의 단점. 여기도 있지만 너무 범위가 커요. 모순만 없으면 다 타당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 마지막 문장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짓인 전제를, 즉 그 내용과 상관없이 거짓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 규칙만 지켰다 해서 과연 그것을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자, 됐을까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됐어요. 이 안에 있는 명제나 수어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 모순만 없으면 참으로 그 타당한 걸로 다 넣어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 주제로 갖고 온 게 바로 선언적 논리학입니다. 자, 요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선언적 논리학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죠. 솔직히 이건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거든요.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어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놀랍게도 이걸로 한 방에 돌파가 가능합니다. 님들아, 선험.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뒤에 있는 말 알아듣기 쉬운데 제가 뭐랑 상반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경험이라는 말하고 상반되는 말이라고 몇 번 언급했었어요. 경험, 감각하여 인지함, 감각하여 알아차림이란 뜻이야. 그럼 선은 감각하기 이전에 이미 알아차림, 알고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타고났다. 같은 말인 거죠. 우리의 논리는 경험적, 그러니까 감각하여 인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프로세스가 논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설이 봤을 때는 올바른 생각과 판단은 뭘까요? 자, 다시 여러분들 선언적 논리학은 논리학의 일부입니다. 즉 올바르게 생각 판단하고 싶어 하는 친구야. 형식 논리학은 형식의 무모순성에서 찾은 거고요. 후설은 선언적 논리학, 즉 선언성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저 올바른 생각 판단은 바로 타고난 걸 발동시키는 거예요. 논리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를 빼야 돼?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선언이 아닌 거, 즉 경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고 실험하거나 개별적인 사실들을 인지해서 처리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면 순수한 우리가 타고난 지식만, 타고난 인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순수한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후설이 말하는 선언적 논리학이었던 거였어요. 굉장히 말이 지금 추상적인데 우리가 선언이란 말 하나 붙잡고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어디로 오시냐? 네 번째 줄 올게요. 마지막 문단 네 번째 줄. 마지막 문단 개 길죠. 구성하고 인식하는가 찾으셨나요? 마지막 문단 네 번째 줄 구성하고 인식하는가를 묻는다. 여기서부터요. 후설에 따르면 논리의 규칙들은 짜잔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건 평가원 기출은 아니니까 굳이 그런 언급은 더 안 할게요. 자, 근데 경험이 아니라 즉 귀납이 아니라 같은 말인 거 눈치채셨어요? 귀납이 왜 나와요? 하면 안 돼. 귀납이 뭐겠어요? 개개인, 개개 하나하나를 다 인식하여 종합적인 보편적인 성질을 뽑아내는 게 귀납이잖아요. 그러면 개별 하나하나 인식한다? 후설이 봤을 때는 그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선언적 구조. 의식의 선언적 구조? 아유, 왜 이렇게 어려워 말이. 타고난 대가리라는 뜻입니다. 이 타고난 대가리, 즉 보편적 인식. 보편적 인식, 보편이란 말이 아주 잘 어울려져. 뭐냐? 개개인이 한 특정한 경험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 인간이라면 타고난 그거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인식. 그 인식의 형식에서 비롯된대요. 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좀만 더요. 그는 이러한 의식의 작용을 탐구하기 위해 직관의 개념을 핵심으로 삼는다. 아까 무모순성의 핵심이었다면 이쪽은 바로 직관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근데 직관 설명이 아주 재밌어요. 두 개가 아니라고 부정하거든요. 조금만 볼게요. 이게 의도가 보여요. 예컨대, 어디였어? 직관의 개념을 핵심 잡는다. 찾으셨나요? 직관은, 자, 이거요. 단순한 감각적 인상이나 본능적 통찰이 아니라, 여기까지. 직관이 뭐가 아니래요? 단순한 감각적 인상이 아니래요. 무슨 소리냐? 감각은 아니야. 왜? 이 사람이 추구하는 직관은 계속 말하지만 타고난 거여야 돼요. 감각은 우리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감각적 인상은 배제하는 거야. 그 뒤에 본능적 통찰.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타고난 거잖아. 본능이니까 타고난 거잖아. 근데 본능이니까 그냥 딱 느낌으로 오는 통찰.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래요.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직관을 말합니다. 찍기요, 찍기. 그거 말하는 거야. 답이 1번, 5번 중에 모르겠어. 뭐였지? 4번. 말았어. 대박. 이거 말고 라는 뜻이야. 자, 뭘까요? 특정한 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볼까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언어나 기호 매개 없이 의식의 대상을 본질을 직접 꿰뚫어보는 행위. 됐을까요? 끝났어요. 바로 이걸 체크해놓고 문제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만약 시험에 나왔다면. 언어나 기호 매개 없이. 이게 직관의 뜻이에요. 종합해보자. 후설은 되게 답이 허탈해요. 언어, 기호라는 거 없이, 언어나 기호 없이 판단하면 올바른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읽으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못 알아듣겠지. 이게 삼각형 뭔 개소리인가 싶죠.
보기에 그래서 후설 논리학 넣어놨어요. 이때 뒤에 가서 보자고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 자, 빈칸 채워보신 분도 있고 안 채워보신 분도 있는데 예, 요거는 채우신 분은 집에 가서 체크해보고 안 하신 분은 지금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10쪽으로 오세요. 지식 내자는 여기서 할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도 해고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자고요.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고 푸는 거야. 자, 스텝 2 한번 해보세요. 세 문장이 있습니다. 알맞은 말을 골라주세요. 아유, 너무 쉽다. 그럼 다녀오세요. 됐을까요? 스텝 2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자, 첫 번째 거는 1문단 내용이었습니다. 예, 수로 논리예요. 이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는 시간이 되면 한번 어떤 논리학인지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그렇게 뭐 매력이 문제로서 가치 있는 논리 구조는 아닙니다. 그냥 형식 논리 중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돼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쩌리 같은 게 연결해서 나오기는 하거든. 다만 그것 때문에 하기에는 조금 진짜 쩌리입니다, 얘들은. 그냥 요 정도만 보일 줄 알면 되고요. 내려올게요. 자, 계속 말하고 있죠. 형식 논리학에서는 참이어야만 아니죠. 거짓이라도 구조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어도 타당성을 지장을 주진 않아요. 모순만 없으면 되거든요. 자, 세 번째. 방금 소리치고 왔는데 설마 틀린 사람 없겠지? 배제하고 가야 됩니다. 언어, 기호를 빼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내려올게요. 함정 모략화 보겠습니다. 일단 인과 역점부터 볼게요. 1번이죠. 스텝 3의 1번 인과 역점. 문장을 보시면요. 이상한 말이 있어요. 거기다 체크해 보세요. 일단. 자, 다들 체크하셨죠? 원인이 틀려서 결과가 틀려서. 원인 자체가 그냥 틀려먹었지.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짐으로써. 아니죠. 바로 컷. 이 부분을 S 쓰시면 됩니다. 그럼 뭘로 바꾸면 될까요? 뭐가 상업적 인식을 할까요? 보편적 인식 형성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보편적 인식의 형식에서 비롯된다라고 써 있었어요, 본문에. 그래서 그걸 찾아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셨죠? 뭐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자, 그리고 하다가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낌을 받아도 이 문 열고 나간 순간 여러분들 다 까먹어요. 다가 또 혼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바로 물어봐요. 이거 딴 사람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만들고 나 혼자 쓰고 있는 거라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 바로 나한테 물어봐. 자, 동그라미 2번 오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틀린 말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이 쉽다 솔직히 이거는. 자, 됐나요? 명제 논리는 애 체크하는 게 가장 쉬운 길 같아요. 설명 자체가 명제 논리, 이거는 명제 단위로 묶은 건데 분석한 걸 보니, 구조 분석한 걸 보니 주어와 서술어로 분해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주술로 분해하는 거는 명제 논리가 아니라 수로 논리였습니다. 명제 논리를 수로 논리를 바뀌면 부드럽게 괜찮은 말이 돼요.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A는 뭐, B는 뭐라고 했는데 A, B를 바꾸는 거야. 우리가 기출 풀다 보면,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 선지는 너무 얼토당토하는데 너무 쉬운 데로 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주체, 객체 바꿔놓는 선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제한 거죠. 나도 마지못해 쓴 거야. 아무도 안 틀릴 거 압니다. 자, 오른쪽 와보세요. 이건 좀 어려울 것이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조건 분열하기래요. 틀린 문장이랍니다. 틀린 문장이래요. 뭐가 틀렸는지 일단 체크부터 해보세요. 형식 논리학입니다.
거짓이랍니다. 명제 자체가, 내용 자체가. 그러면 결론 도출 과정과 무관하게 뭐라고 할래요?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조건 자체가 빠져 있어요. 도출 과정에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무관이 아니죠. 모순이,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으면, 도출 과정에서 모순이 있으면 타당성을 상실하고 본다. 이렇게 살리는 게 좋아요. 사실 그거 의도했어요. 다시, 거짓인 경우, 도출 과정에서 모순이 있으면 타당성을 상실하고 본다. 아니면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출 과정에서 모순이 없다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조건이 바로 무모순성, 모순 여부였던 겁니다. 그게 빠져 있으니까 이 문장은 아무리 쇼를 해봤자 맞는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조건이 들어갔었어야 됐습니다. 모순이 있다 혹은 모순이 없다라는 조건에 따라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판정되니까 그 조건을 넣어줬어야 되는 문장. 자, 네 번째 거 쉬워요. 보세요. 4번도 해보세요. 뭐가 틀렸을까? 구조적 일관성, 무모순성.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됐지? 구조적 일관성이 중요할수록, 즉 무모순성을 주목하고 강조할수록 참 거짓 따지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하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을 중시할수록 검증의 중요성은 함께 커진다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 혹은 무관하다.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함께 커진다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스텝 4로 내려올게요. 윤리하는 사람을 알 수도 있겠다. 에포케 혹시 있어요? 윤리 교과서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면 국어에서 본 거야. 자, 4번은 스텝 4는 뭐라고 했죠? 아까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계될 만한 지식을 짤막하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보기로 있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시키는 걸 적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거예요. 자, 수능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점에 맞춰서 만들어놨어요. 한번 풀어보시죠. 보기 읽고 1분 30초 드릴게요. 훌륭합니다. 아, 뭐가 헷갈려. 다시 한 번 하지만 이해를 전제하고 푸는 겁니다. 뭐 구조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서 아하 당연히 이거 아니야 이걸 원하는 상태로 지금 내가 의도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푼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바로 답이 보인단 말이야. 맞았어요. 맞았겠지 뭐. 손으로 구석 방에서 타닥타닥 친 문제 치고는 그냥 저냥 봐줄만 하지 않아? 선생님 문제가 좀 퀄리티가 별론데요. 양해 바랍니다. 내가 조교를 쓰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은 얼추 됐거든요. 에포케가 나와요. 이 후설에서 직관을 중시하잖아. 직관을 중시한 이유는 이 선언적 의식을 발현하기 위한 거라고. 근데 직관이 뭐냐? 여러분들 직관이란 단어도 사실 스포다. 관이 보다란 뜻이에요. 관조하다, 경관 이런 식으로 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지금 뭐냐? 다이렉트예요. 다른 거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보다. 그게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순수한 의식만 남겨둬라는 건데 어떻게 의식만 남겨요? 그 방법으로 직관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에포케를 제시한 겁니다. 그게 뭐냐? 사고중지. 여기서는 한국 번역에서는 판단중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님이 뭔데 그걸 아심? 뭐긴 뭐야 국어 기출이니까 알고 있지. 자, 김봉수인가 봐요. 김봉수는 요거는 내 경험이랑 좀 별개고 사람의 이름인가 봐요. 자, 노안이랍니다. 판단할 거야, 판단 중지할 거야. 노안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니들이? 이게 30대인 걸, 아니 30대인데 왜 이렇게 이래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 세계에 의존한 정보야. 빠르게 판단 중지하시면 됩니다. 괄호 쳐라. 블랑케트라고 써놨습니다. 원래 원문은 여기 말고 거기 저기 에드문드 후설 아저씨가 블랑킷이라고 해서 빈칸으로 만들어버려라 이 뜻이에요. 이게 괄호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짜장이라는 뜻입니다. 지워라요. 지워라 원래는. 다만 또 한국 철학자들이 번역해올 때 저기 괄호치기 그냥 그대로 해갖고 돈이 없다. 통장 받겠죠? 잔액 받겠죠? 바로 커트. 패션 센스가 안 좋아요. 아 눈으로 보니까 보시면 알겠죠? 바로 커트. 이런 건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후설 아저씨가. 외제차 탄다. 이건 마음에 드는데? 아니요! 바로 커트! 이런 것도 커트하라고. 전세 산다. 이것도 뭐 계약서 받겠죠? 그럼 뭐야? 그냥 봤을 때 이 새끼 뭐지? 딱 그 느낌. 그것만 남아요. 자, 그걸로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커트하고, 괜찮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원장님이니까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이런 걸 판단 중지하지 않으셨다면 결혼하기 힘들었다고 나는. 됐을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 기출에 있던 내용이고 에드문드 아저씨나 이렇게 나온대요. 여러분들 선제 1번부터 볼게요. 자, 형식 논리학이 전제, 실자, 참과 거짓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경험적 세계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순수의식을 탐구하려는 FK 일환이다. 아니요, 이게 뭔 벌소리야. 보기에 써있잖아. 후설이라고. 내가 철학자 H라고 쓰려다가 그래서 후설이라고 쓴 거야. 틀리면 바보지. 형식 논리학은 후설이 아닙니다. 1번 X. 선제 2번. 삼각형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좋아. 판단 중지를 통해 좋아. 이 언어나 기호의 매개를 극대화가 아니라 빼고 가야 됩니다. 배제하고 가야 됩니다. 블랭키트하고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선지 3번. 경험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괄호치는 판단 중지는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진 규칙을 배제하고 그쵸? 의식이 선언적 구조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 무난하게 답으로 고를 만하네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선지 4번. 수어 논리가 문장을 주어와 소수로 세밀하게 분해하는 과정은 감각적 인상을 배제하고 순수한 의식에 남겨진 땡! 왜냐? 수어 논리 자체가 형식 논리학입니다. 형식 논리학은 순수 의식으로 바라보라는 그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 모순 없으면 주목한 친구들이에요. 자, 선지 5번. 선언적 논리학이 자, 저 뒤에 맨 마지막 서술을 보니까 무모순성을 확보하려 한다. 선언적 논리학은 무모순성에 관심 없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넘어갑시다. 하나 했어요, 님들아. 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거든요. 이 속도로는 안 돼요.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잠깐만. 다음 질문이 명제 언어 논리야. 이거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다 주무시거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좀 길어. 야, 그나마 상대로 짧고 재미난 과학 지문 보러 갈까요?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세요. 16페이지입니다. 전형적인 기술 지문입니다. 과정, 비례, 점철되어 있겠지. 자, 하지만, 다시 한번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오늘 매몰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봤으니까, 그래, 그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뭐냐? 편하게, 열심히 편하게, 뭔가 이상한 말 같지만,
열심히인데 막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이 글을 받아들여서 납득해서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단계로 가는 게 목표예요. 약간 막 너무 이렇게 하지 마. 자, 시간 이거는 짧으니까 3분 드릴 텐데 3분 동안 읽고요. 시간이 남으시잖아요. 역시 오른쪽 빈칸 채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3분 재드릴게요. 출발. 네요. 자, 봅시다. 다음에는 꼭 영상으로 그림을 깔끔하게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해 올게요. 오늘은 좀 비루하지만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나 혼자 원 잘 그렸다고 혼자 감탄하고 있었어요. 자, 선생님 여전히 필기가 개판이시네요.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써봤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 써있는 말들 다 관계로 묶여 있어요. 비례, 반비례로 철저히 묶여 있거든요. 그냥 이 글에 써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왜요? 이걸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엮어갖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반비례일까요? 하지 말고 당연한 얘기하고 있니? 라고 처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가 그냥 따로 체크해야 되는지 본인이 한번 기준을 세워보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중간에 한번 과정 한번 체크한 거 말고는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전류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불친절이야. 자, 나같이 과학을 전혀 관심도 없고 교과 과학 시간에 자고 실제로 선택도 안 해갖고 과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요, 전자란 얘기가 좀 뜬금없어요. 왜? 처음에 뭔 얘기하냐면 전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뭐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 현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전류, 전하라는 게 있나 보다. 그래도 내가 그게 마이너스인 거 아나 봐. 자,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입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동하는 현상이 전류구나. 호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전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다고. 근데 그러면 이 전자가 혹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전하를 띤 입자인가요? 맞죠, 사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솔직히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다만 단서는 좀 줍니다. 이동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야, 그러면 내가 좀 반박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전자라고 하면 안 돼? 안 되죠. 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는 전자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대요. 그럼 언제 전자가 작동한대요? 이렇게 도선 같은 경우일 때는, 약간 액체가 아닌 상태일 때는 이렇게 전자라는 거로 가는 경우가 흔하대요. 그래서 보시면 위치가 설명되어 있어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라는 그 용도가, 그 위치가 써 있긴 합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액체에서는 이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추 맞나요? 중2 때 O2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온화 플러스 뭐 마이너스 빠져서 플러스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비유하자면 그거지. 여기서 말하는 도선, 전선 이런 것들은 도로고 전자는 자동차쯤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액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강, 바다 같은 데는 배가 이끄는데 이온이 배라고 보면 되겠지. 됐고요.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전자가 흐를 때는요, 충돌하면 열이 난대요. 전류, 전자가 도선을 흘러. 근데 거기 있는 원자랑 부딪히면 충돌해서 열이 생긴다.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가자고. 전류, 즉 이 전자의 이동, 움직임이 빠르고 셀수록 충돌했을 때 열 에너지는 당연히 더 많이 나겠지. 그거를 우리가 관계로 따로 체크할 필요가, 글쎄 이 정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류는 세면 충돌을 세게 하면 열도 많이 나겠다. 허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처리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뭔 얘기 나오냐? 단면적, 뭐 전류 밀도, 교류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님들아, 상식적으로 가자고요. 면적이 넓을 때와 좁을 때 언제 충돌을 더 많이 하겠어? 당연히 좁을 때 충돌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단면적이 작으면 열은 더 많이 나겠군이라고 추론 가능한 거 될까요? 이걸 우리가 억지로 반비례 막 이렇게 엮어야 될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관계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납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납득이라는 말만 한 10번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류 밀도. 이 밀도는 단면적이 넓어야 밀도가 높겠어? 좁아야 높겠어? 당연히 좁아야 높지 않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 밀도가 높으면 열이 더 많이 나타나겠군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추론도 아니야. 설명해줘.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오니까 뭐 표표 효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교류 전류에서 스타트하는 거 보이세요?
표피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 교류 전류로 시작해요. 솔직히 이 써놓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내 뇌 속의 솔직한 생각이야. 내 뇌 속은 이러고 있어요. 교류 전류라는 게 있구만. 자기장 변화하는구만. 이놈이 유도 자기장량 만드는구나. 유도 전기장이 유도 와전류 만드는구만. 이게 전자를 회전해서 이동하게 하는 거구만. 표피 효과라고 하는구만. 주파수랑 상관이 있구만. 유효 단면적을 변화시키는구만. 저항도 생기는구만. 이러고 끝나요. 우리가 읽을 때 사실 이렇게 읽습니다. 자, 뭔 내용이냐. 이거는 이 글의 주제니까 좀 보고 가겠죠. 아침에 이거 하나로 갔다가 된통 당하고 하나 더 개발한 거예요. 얘가 표피 효과가 나타난다. 자, 안에 이 자기장 변화에서 유도 전기장 때문에 유도 와전류가 생긴다. 근데 이 유도 와전류 설명이 여기까지인데 전자가 내부에서 회전하면서 이동하게끔 해준대요. 그럼 어떻게 회전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니까 나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자, 단면적을 잘라서 여기서 정면으로 바라봅시다. 이렇게 바라본 거야. 이렇게 돌면서 온다는 겁니다. 전자가. 괜찮을까요? 믹서기 생각하시면 돼요. 믹서기처럼 생겼대요. 이 유도 전기장, 유도 와전류, 유도 전기장 자체가. 이 가운데서 돌고 있는 믹서기야. 그러면 전자들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해요? 이 사이드를 통해서만. 즉, 이 도선 표층에 붙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될까요? 이게 바로 유도 와전류고요. 이걸 표피 효과라고 한대요. 문제. 표피 효과가 발동하면 열이 더 많이 날까? 덜 날까? 개 많이 나겠죠. 왜요? 표피 효과가 일어나면, 표층 효과가 일어나면, 표피 효과가 일어나면 단면적,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잖아요. 좁아지는 거잖아요, 길이. 큰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사이드에 붙어갖고 막 바박바박 하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야. 당연히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할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는 없었다고 봅니다. 딱히 없었어요. 충분히 처리 가능하죠. 주파수? 야,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번 주에 리트 지문 풀었잖아. 주파수 저 데이터 그 모바일 무선 통신 그거 했잖아. 주파수가 높으면 데이터 전송량이 어때? 많아져 커져는 뭐야? 많아져 작아져? 많아지잖아. 왜? 주파수는 진폭인가 거기 하나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서 그게 더 횟수가 많아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지 뭐. 더 강해진대요. 주파수가 표피 효과를 더 세게 만든다? 그러면 유효 단면적은 더 줄어들겠죠. 주파수가 세면 셀수록. 그리고 저항이 당연히 더 커질 겁니다. 아, 힘들어. 자, 이렇게 된 거였고요. 됐을까요? 믹서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드로 붙은 거예요. 사이드로 붙으면 붙을수록 표피 효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면적은 더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단면적이 줄기 때문에 열은 더 많이 날 거예요. 충돌이 더 많이 되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마지막 문단 이거 이해했어요? 마지막 문단은 이 표피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치 와이어죠. 이거 이걸 자르면 원장님께 혼나겠지? 야, 전선 한번 뜯어본 적 있지 않냐? 이거 한번 잘라본 사람, 네. 심심할 때 몰래 한번 잘라봐요. 학원에 있는 거. 그래서 딱 자르고 보면, 자, 봐봐. 거기 안에 전선 있잖아. 무슨 색이야? 그 피복 씌워놓은 거, 그거 고무 말고, 그 빨간색, 노란색 거 말고. 그 안에 그 실 같은 거 무슨 색이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동메달 색깔이잖아. 구리야. 전선 다 구리로 만들어. 자, 근데 리치와이어는 뭐냐? 그 전선들을 어떻게 하냐?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머리 따뜻이게 꼬는 거야. 이 리치와이어가. 왜요? 아까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자기장 때문에 그래요. 이 교류 전류라는 친구가 자기장을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된 자기장이 유도 전기장을 만들어가네요. 이것들이 서로 이 전기장들이 서로 간섭하여 상쇄되도록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리치와이어래요. 납득이 될까요? 물론 모르겠어.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간섭하고 상쇄시키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전선들을 서로 꼬아놔서 서로의 이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 와전류가 형성되지 않거나 약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표피 효과가 조금만 나타난다 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해결이 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건 쉽죠. 가운데를 비워버린대요. 어차피 가운데를 안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비워버려. 뚫어버려.
근데 이런 전선 본 적 있어요? 가운데 뚫려있는 전선. 그래서 내가 어디다 쓰는지 확인했거든? 아니, 저번 주에 배웠던 무발보선통신 주파수 높은 거 쓰잖아. 근데 주파수가 높으면 멀리 못 가. 멀리 못 가지 직진성이 강해서. 그래서 중간중간 뭘 설치해? 무선기지국 설치하지. 그게 이전 선서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전국에다가 몇 킬로미터 간격으로 빼곡하게 세워야 되거든. 단가를 최대한 아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표피 효과, 어차피 가운데 이런 전자가 안 동해? 그러면 사이드, 가운데 다 비워놓은 거. 이거 특수한 개들이 쓴답니다. 하도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중계기를 예산 아끼려고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거를 써버리는 거야. 역시 저번 주에 배웠던. 자, 근데 하나 더 있죠. 알루미늄 드립 나오죠. 여러분들, 알루미늄은 전도성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맥주 캔이 알루미늄 캔이잖아. 그거 이게 전기 이렇게 하면 잘 통할 것 같아? 잘 안 통해. 님이 어떻게 해본 것 같아. 알루미늄은 전도성이 좋은 금속은 아니에요, 사실. 대신 장점은 있죠. 맥주를 담기에 아주 저렴한 가격과 아주 가벼움을 갖고 있거든요. 알루미늄은요, 적당한 내구도와, 근데 내구도 솔직히 떨어지죠, 다른 거에 비해서. 하지만 깡패, 가격과 가벼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제 가성비가 있죠. 재활용도 아주 유용하고. 자, 근데 뭐 하겠대요? 알루미늄 선 표면에 마지막 줄 보고 있어요. 나 지금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줄. 알루미늄 선 표면에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얇게 씌워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읽혀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구리를 씌워서 열이 나타나는 걸 좀 식혀주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표피 효과란 말이야. 표피 효과는 뭐예요? 도선 표면으로만 전자가 이동한다.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알루미늄 선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에요. 겉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씌워놔요. 무슨 말이야? 전자가 이동하는 곳에만 전도성이 높은 걸 세팅하는 겁니다. 즉, 고속도로를 전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표피에만 설치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다 구리로 할 필요 없죠. 비싸게. 딱 이동할 곳만 딱 전도성이 높은 구리라고 써 있잖아.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를 실제 움직이는 곳에만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좀 줄일 수 있죠. 알루미늄은 싸고 가벼우니까 더 이득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됐을까요? 구리가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표피 효과 때문에 움직이는 사이드에만 빠르게 움직이게끔 거기다 고속도로인 구리를 깔아준다라는 얘기였던 거였습니다. 자, 빈칸들 채워보셨나? 제가 지금 점검하진 않고요. 지식 내재와도 구제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했다면 바로 함정 무력화로 갑시다. 18쪽입니다. 1번. 자, 틀린 말 찾아보세요. 뭐가 틀렸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눈치챈 사람은 표시하면 됩니다. 따로 쓸 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같이 하는 중이야,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냥 문장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정확히는, 자, 인과가 잘못됐죠? 우리는 그걸 신경 쓰면서 봐봐. 인과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어? 말 그대로 역전되어 있어요. 인과 몇 개 있는데요? 3개 있어요. 3개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즉, 이 글은요, 처음부터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읽어볼게요, 일단 앞부터. 도선의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글은요, 도선 저항이 증가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는 있어요. 열이 많아졌겠네 정도는 돼요. 하지만 더 읽어볼게요.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어. 뭔가 이상하거든요. 좀만 더. 전류가 도선의 표면층으로만 집중되어 흐르게 된다. 자,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도선이 표면층에만 집중적으로 흐르다 보니 유효 단면적이 줄어든 거야. 그러다 보니 저항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충돌이 많아져 열이 개 많이 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과가 아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1번은 인과가 처음부터 뒤까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뒤부터 처리했어야 됐어요. 2번 갈게요. 자, 2번도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주체, 객체, 혼동은
과정에서 잘 나옵니다. 과정에서 보통 나와요. 거기 잘못된 거 알겠어? 아, 모르겠어? 야, 네 앞에 써 있다, 임마. 여기 써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볼까요? 도선 내부에 발생한 유도 전기장.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어쨌든 자, 유도 전기장이 전류 주변의 자기장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기장이 변화하고요. 이 변화된 자기장이 내부의 유도 전기장을 만듭니다. 괜찮을까요? 바뀌었어요. 주객전도네요. 잠깐만, 이해 못한 사람은 꼭 다시 보세요. 본문과 해설을. 자, 3번 봅시다. 조건부 드락입니다. 아, 쉬워요. 읽어보세요.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네, 눈치채다시피 말투 자체가 벌써 띠껍죠.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이런 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알맞은 조건은 뭐였죠? 뭐가 조건이었죠? 여기 써 있다. 교류 전류요. 시간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가 바로 그 출발점 원인이었단 말이죠. 조건이었어요. 이 조건이 없으면 안 되죠. 자, 됐을까요? 마지막 비례반비례. 아이 쉬워. 자,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비례반비례 틀린 게 이 부분이 딱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해했음을 증명해 보세요. 4번 보세요. 네, 바로 티 나죠. 안 나요. 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개소리 하잖아. 이후 단면적이 넓어지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줄어들고 저항이 커지겠죠. 그렇게 보이면 이 글은 제대로 읽은 거예요. 자, 됐을까요? 오른쪽 이제 연계실전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아, 참, 유도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유도 와전류 할 때 유도? 유도하다. induct. 유도, 명사. induction. 보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방에 있어요. 몰랐지 이것들아? 이 기계를 조작할 때 파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죠. 뭐 기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소리가 비슷합니다. 삑삑삑 하고 올라가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사실. 주파수를 올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군. 별로 안 신기하구나. 나만 신기하구나. 이게 만약에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좀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주방에 있는 그 엄마가 쓰는 인덕션이 일단 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주파수를 세게 한다. 와줄료를 더 세게 한다. 그러면 이게 더 다 잘 끓겠다. 더 뜨겁겠다. 하면서 더 넓겠는데 유효한 게 막 이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인지했다면 말도 안 되는 게 바로 보입니다. 2번들 고르셨나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유도와 전류 강해져요. 맞아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게 넓어진다라고 왠지 읽힌다면 왠지 그럴싸해 보이는데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뜨거워진다라고 가는 거잖아요. 이 글 자체가. 그러니까 2번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었던 거죠. 됐을까요? 유효 단면적을 줄어들게 하는 게 바로 인덕션의 파워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라고 하면서 이 전기레인지는 왜 갑자기 인덕션 이렇게 왜 고급지게 말해 갑자기? 나 처음에 듣고 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유도, 이 기계는 유도입니다. 무슨 오늘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정식 이름 참고로 전기레인지 맞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한번 제의해 보세요. 어머니 인덕션이 아닙니다. 인덕션 히팅 전기레인지입니다라고 알려드리면 자 좀만 쉬었다 할까요? 야 유리 뚝배기 거기 인덕션 올려봤자 안 끓는 거 알고 있었어? 요리들을 안 하니까 모르는구만. 인덕션 전용 용기를 써야 돼요. 바닥이 철로 되어 있어요. 바닥 유리로 되어 있는 건 안 돼. 왜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류가 없으니까 충돌할 게 없는 거야. 열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원리였던 겁니다. 뚝배기 갖다 놔서 끓여봐요. 안 끓어요. 왜? 흙은 전기가 흐르지 않거든요. 충돌할 전자가 없었던 겁니다.